자, 우리 한번 오늘 영상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01쪽에 24번 먼저 펴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시고 한번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4번 보니까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부터 보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가지이다. 자, 그럼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여기에 싸움 원리와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보니까 각각 A의 전자배치, B의 전자배치가 뭐 어떤 원리를 위배한다. 이것에 대해서 참혹은 거짓을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A, B, C 보면서 얘들이 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배치인지 또는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니까 일단 1S 두 개, 2S 두 개 채울 때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키면서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2P 보니까 얘를 뭐 EPX, EPY, EPZ라고 할 경우에 EPX에 하나, EPZ에 하나 되어 있죠. 자, 그럼 질문. 여기서 만약에 얘가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얘네들끼리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뭐 X, Y, Z끼리는 어디에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히읗히읗 홀전자를 최대한 맞게끔 하는 규칙을 잘 지켰는지 보면 한 번, 두 번 함으로써 홀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되게끔 잘 배치를 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동으로 니은 한번 볼까요? A의 전자 배치는 싸움 원리에 위배된다. 얘는 틀린 설명이겠죠. 싸움 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 1S에 2개, 그리고 2P에도 뭐 4개 있는데 2S 보니까 1개 들어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법칙 뭐였냐면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부터 쭉 배열을 한다라는 싸움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싸움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들뜬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디귿 보기 해결해보면 B의 전자 배치는 훈트 규칙에 위배된다. 자, 훈트 규칙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를 최대로 하게끔이라는 법칙이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얘는 원래 상태는 홀전자 수가 3개가 되게끔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홀전자 수가 하나, 둘, 셋 되어 있죠. 즉,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홀전자 수가 최대로 되게끔이라는 법칙은 위배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지금 원래 상태대로 들어갔을 때랑 지금 상태랑 비교했을 때 홀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C 보면 한 번, 두 번 잘 넣었고, 그 다음에 1, 2, 3, 4 해서 훈트 규칙까지 잘 지킨 거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가지이다. 우리 지금 A와 C 두 가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서 24번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앞으로 다시 가셔서 싸움 원리와 훈트 규칙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각자 비교하신다면 여기 설명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7번은 그림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임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같은 주기 원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니은은 B의 원자과 전자수.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원자과 전자수가 뭐였는지 떠올리셔야겠죠. 그리고 디귿 보니까 뭐 이제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C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얘네들 먼저 분석부터 해봅시다. A 보니까 얘는 전자가 3개죠. 1S에 2개, 2S에 하나. 지금 얘네들끼리도 서로 반대 상태. 그럼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까지 잘 지킨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바닥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될 게 앞에서 배웠던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것은 주양자 수였고 주양자 수는 곧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얘는 1S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껍질,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두 번째 껍질, 이거 세 개는 세 번째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기가 바뀐다면 곧
최대의 껍질수, 즉 껍질수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ES까지 전자가 찼기 때문에 얘는 이주기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B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1S에 2개, 2S에 2개, 이때 얘들 반대 방향, 지금 파울리 베타울리 잘 지켰고, 그 다음에 2P 거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처럼 되어 있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대한 홀전자 수가 많게끔이라고 하는 훈투 규칙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얘는 바닥 상태일 것이고, 지금 2P까지 전자가 차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주기 원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C 보니까 1S에 2개, 2S 봤는데 1개, 그리고 2P에 6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순간 떠올려야 되는 건 얘들은 바닥 상태가 아니다. 즉, 들뜬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전자 수까지만을 고려해 본다면 얘는 바닥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 아래로 되게끔 형성이 되어서 총 2P까지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들뜬 상태일 거고, 얘는 그렇다면 3주기일까요? 2주기일까요? 자, 2주기겠죠. 그 이유는 3S에 존재하는 애를 원래 바닥 상태로 가게끔 형성되었을 때 2P까지 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차 있다. 즉, 2주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다 세팅을 해두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에서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우리 지금 2라는 주양자수를 통해서 얘네들 같은 주기, 2주기라는 거 확인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고, 니은 B의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자, 그럼 우리 원자과 전자수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바깥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주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4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보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든 전자수기 때문에 이렇게 4개겠구나 이걸 노리는 거겠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얘네들 정의는 가장 바깥 내지는 가장 에너지 전이가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이 아니라 가장 바깥 껍질이죠. 그 말은 지금 제일 주양자 수가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수를 세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셌을 때 4개 더하기 2 해서 총 6개가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B의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바닥 상태의 C 같은 경우는 3S에 있는 전자 하나가 2S로 가는 형태라고 했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았을 때 지금 홀전자수는 0이죠. 이유는 2P에 지금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그럼 딱 봐도 홀전자수는 뭐 A는 1개, B는 2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C이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여러분들이 잘 필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거 원소의 주기적 성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어떤 파트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원소들을 접했는데 얘네들의 특성을 주기율표라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전제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지금 표 보았을 때 여기 3주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칼륨과 칼슘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설명 들으시고 숙제로는 우리가 주기율표 한번 다 쓰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올 때까지 한번 외워보는 걸로 한번 숙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110쪽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율표 보면 처음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용으로 이제 선생님들 정말 낼 게 없을 때 내는 게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고, 이게 이제 족개념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뉴렌즈, 멘델레예프, 그리고 모즐리까지 해서 주기율표를 점점 개발해내는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뉴렌즈라는 사람은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 같은 경우는 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주기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최초로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이제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은 이거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는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에서 벗어난 성질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는 일단 이 멘델리예프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틀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 모즐리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핵의 양성자 수를 결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자 번호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발견한 양성자 수 내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어서 이걸 토대로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걸 외워주냐면 뉴렌즈와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지금 확인해냈냐면 이 사람은 주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의 토대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얘네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 것이고, 그럼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양성자 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수를 토대로 배열을 했을 때 주기율이 나타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러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족과 주기로 형성된 주기율표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때 보면 우리가 족은 가로줄, 주기는 세로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족, 2족이라고 되어 있을 때 내가 마그네슘이 어떤 원소인지를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얘를 3주기 2족 원소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는 지금 2주기 2족 원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가로줄, 세로줄에 명명되어 있는 걸 통해서 몇 주기, 몇 족 원소이다 라고 명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앞으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 지금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족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우리 여기서도 봤듯이 얘들은 모두 2족에 해당하죠. 즉, 세로줄은 족에 해당을 하고, 그 말은 우리는 같은 족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즉, 같은 주기끼리가 아니라 같은 족 원소끼리는 뭔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기율표에서는 얘네들이 각각의 원소들이 어떻게 나뉘냐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금속, 비금속, 그리고 준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얘들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준금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고등 과정에서는 준금속은 다루지 않고 주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추후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개념도 같이 접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우리 그 다음에 뒤로 오면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오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예고해 주신 대로 자, 지금 여기 표시된 여기까지는 모두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외워주는 게 정말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얘네들 표를 그리지 않고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게 어려운 친구는 아예 시작할 때 뭐 1쪽부터 18쪽 써두고 얘네들을 몽땅 써보는 형식으로 첫 번째로 먼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면 여러분들이 뭐 수엘리베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기율표 외울 때는 수헬리베 붕탄 질산 풀네 하고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칼이라고 외워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적어도 주기율표 외우는 것까지는 다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3주기부터 어려울 건데 그냥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규소는 SI, 그 다음에 E는 P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치하시면서 이제 이름 부르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외우는 거 일단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전자배치와 주기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네들 특성이 비슷한 원소끼리는 가로줄과 세로줄 중 어디로 배열되냐면 세로줄로 배열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세로줄이 의미하는 건 곧 족을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족수가 같다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비탈 한번 써보면 순서대로 보았을 때 1s 다음에 2s, 2s 다음에 2p, 2p 다음에 3s, 그리고 3s 다음에 3p 요 정도까지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여기 있는 숫자 1, 2, 2, 3, 3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내지는 전자 껍질수를 의미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금 같은 숫자끼리는 같은 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3, 3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s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했었냐면 s오비탈 같은 경우는 L이 0이 되기 때문에 L이 아니라 얘들은 1만큼의 부양자수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갔죠. ES에도 마찬가지로 2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p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3개의 오비탈이 존재했죠. EPX, EPY, EPZ 요 정도로 쓸 수 있었고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었죠. 뭐 홀전자수가 많게끔 하는 훈트 규칙을 고려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는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이 p 오비탈에는 최종적으로 전자가 6개 들어가죠. 자, 그리고 3s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6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건 1s, 2s, 2p, 3s, 3p 들어갈 때 여기는 N은 1이라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8개가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1s라고 하는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들어간 양상을 가집니다. 자, 근데 2주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마도 1s 끝나고 2s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2s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오비탈이 바뀌는 것, 그리고 주양자수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리튬에서도 지금 N은 2라고 하는 두 번째 껍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자들이 하나하나 차고 이때 2주기의 마지막 원소인 2주기 18쪽 네온까지를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껍질이 8개로 완전히 다 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나트륨 보면 이제 얘는 그 다음 세 번째 껍질로 출발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세 번째 껍질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미루어 볼 때, 지금 여기서 1s, 2s, 3s라고 하는 주양자수가 바뀔 때는 주기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로 보았을 때 주양자수가 바뀔 때 당연히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것은 얘네들의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바뀔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은 주기가 바뀌고 있죠. 자, 그럼 주기에서 지금 2주기, 3주기에서 각각 뭐 2족, 13족 이런 원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를 하고 있는 전자가 각각의 종마다 똑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지금 15족에 존재하는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는 지금 7 플러스 얘는 원소 번호가 7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껍질에는 N은 1이라는 껍질에는 전자를 2개 가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N은 2라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5개 가지겠죠. 자, 얘랑 지금 똑같은 족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P. 자, 그럼 P 같은 경우는 N은 1이라는 가장 안쪽 껍질에는 마찬가지로 2개를 가집니다. N은 2라고 하는 껍질에는 꽉 찼기 때문에 8개를 가지겠죠. 자, 그럼 얘 더하면 10이고 우리는 15라는 원소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남은 전자들을 고려해보면 5가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 N은 2에서 존재하는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껍질의 전자수와 여기서의 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서로 같죠.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같은 족 원소들은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외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의미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즉,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수는 어떤 것과 같냐면 지금 족번호의 끝자리 수와 같아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2주기 16족 원소가 있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다면 제일 마지막 숫자 6만 따와서 6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외가 존재하죠. 단 18족 원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껍질이 여기서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이기 때문에 예외인 케이스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8족 원소에서는 뭐라고 써주냐면 H가 아니라 헬륨은 2라고 한 번만 써줄게요. 자,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같은 족끼리는 뭐가 같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은 주기끼리는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여기 그림만 분석해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여기서 N은 2에서 N은 3으로 넘어갈 때는 주기가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어쨌든 추가로 오비탈이 추가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끼리는 지금 여기서 주양자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를 물어본다면 얘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비탈 그려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주기를 예로 들어보면 2주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1s 차고 2s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1s에 하나 둘, 2s에 하나 둘, 그리고 지금 한번 탄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p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근데 얘랑 지금 비교를 할 때, 이제 탄소가 아니고, 탄소 맞네? 탄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탄소,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볼 게 그냥 바로 N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N으로 하면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는 하나, 둘, 셋 되겠죠.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총 4개가 되죠. 근데 N은 5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N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2주기들은 쭉 다 555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같은 주기 원소들끼리는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오비탈 수는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기끼리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 껍질 수는 뭐랑 같냐면 주기 번호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과 2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외워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기적인 성질은 이미 거의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보면 결론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럼 원소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분류는 이제 비금속
금속,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금속도 있는데 준금속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왼쪽과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자, 얘들 같은 경우는 특성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특징이 열과 전기를 잘 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이 금속인데 특징이 보면 여기서 다른 하나는 초록색이라고 하는 비금속으로 지금 분류된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 먼저 특성을 보면 얘들은 오른쪽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예외로 수소는 왼쪽에 존재를 하지만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자, 그럼 비금속의 특성 한번 보면 얘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리고 얘들은 실온에서 기체 혹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과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비금속과 금속 중에 하나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반대이다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준금속 먼저 볼게요. 준금속은 이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것, 즉 중간 성질이 있거나 얘들을 모두 갖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는 뭐 붕소, 규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중간 성질이 있는 것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왜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고 또 음이온이 되기 쉬운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아까 필기했던 건 지우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그 앞에 선행한 친구들이나 혹은 예전에 화학 배웠던 친구들한테 모두 물어보는 건데 1쪽부터 18쪽까지 어떤 족의 원소가 가장 안정하냐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 18쪽이 가장 안정합니다. 가장 안정.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쪽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결합이라든지 혹은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고자 해요. 전자 배치를 모방하고자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는 18쪽의 원소를 모방하고 싶어요. 즉,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모방하고 싶겠죠. 자, 그럼 수소는 전자가 1개, 헬륨은 전자가 2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수소가 지금 안정해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식은 헬륨이 가지는 전자 배치를 모방해서 전자를 하나 더 얻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겠죠. 즉,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얻는다면 여기서는 음이온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자, 다른 예시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랑 그리고 마그네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방할 수 있는 후보지가 헬륨과 네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지금 양성자수와 전자수 동일하기 때문에 산소는 전자를 8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뭐냐면 헬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를 따라하기 위해서 6개의 전자를 잃거나 또는 2개의 전자를 얻게 되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적으로 생각해봐도 2개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겠죠.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2개의 전자를 얻어서 O2-라고 하는 이가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전자가 12개 있어요. 그럼 마그네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기서 아르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해서 6개의 전자를 얻거나 또는 네온을 모방해서 2개의 전자를 잃거나 2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숫자가 적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마그네슘은 2개의 전자를 잃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라고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2+가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거 이해되는 친구들은 다 적어두시고 이해 안 되시는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얘네들이 18쪽을 따라하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자를 적게 잃거나 또는 전자를 적게 얻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적은 전자를 잃고 얻는 방식으로 이온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은 그냥 전자를 잃어서 전자를 잃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을 형성한다. 그럼 비금속은 반대인데 그냥 뭐 굳이 써본다면 전자를 얻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얻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간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밑에 되어 있죠. 동족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족수가 같은 원소를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족들이 어떤 원소라고 명명되는지 그리고 얘들 특성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알칼리 금속이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입니다. 수소를 왜 제외했냐? 수소는 금속, 비금속으로 따질 때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얘들 같은 경우는 특성이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의 산소나 물과 쉽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비금속과 반응하여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일족 원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알칼리 금속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간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두 개 연관지어서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특성이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작습니다. 반응성이 작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작다. 이 이유는 더 많은 더 많은 전자를 잃어야 함이라고 필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할로젠 원소 보도록 할게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17쪽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18쪽 원소 보고 할로젠이라고 했다가 그때 고쳐드렸는데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건 17쪽 원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은 특성이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알칼리 금속과 비슷하죠. 반응성이 둘 다 매우 크다.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비금속에 속하니까 금속과 반응하여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양상을 비교하고 싶다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같은 경우는 둘 다 한 개를 잃거나 한 개의 전자를 얻거나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둘 다 뭔가 반응성이 모두 크고 그리고 풀마 1이라고 하는 주양자 수가 아니라 풀마 1이라고 하는 전하수를 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모방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원소인 비활성 기체가 나오죠. 비활성 기체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8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온 상태에서 모두 기체 상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개념은 끝났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 보시면 사실 여기서 오비탈이랑 연관지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숙제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요일에 하니까 자, 여기 한번 표시해드리는 문제만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3번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7번, 8번 그리고 10번, 13번 그리고 14번, 18번 마지막으로 21번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꼭 풀어오셔야 하고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한 2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한번 우리 6번,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9번. 다음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이다.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기율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17쪽 원소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루오린이 지금 17쪽 비활성 기체 직전에 배열이 되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3주기에서 지금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원소의 공통점, 얘들은 모두 일단 17쪽 원소인데 17쪽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그럼 전자 껍질 수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얘는 같은 주기일 때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전자 껍질 수가 곧 몇 주기인지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족이 지금 같은 거니까 기억은 틀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같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2s 그리고 2p 그리고 다른 거는 3s, 3p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탈 수 자체는 서로 다르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1s, 아니지, 2s와 2p 그리고 3s와 3p에서 경유하고 있는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오비탈 수도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다음은 원자 X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원자 X 같은 경우는 일단 이온 아니죠. 원자예요. 자, 원자 X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개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 1s, 2s, 2p까지만 그려봐도 이미 오비탈 수가 5개 만들어진 거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홀전자 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아니지. 지금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개, 그리고 홀전자 수는 3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1s, 2s, 1s에 2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일단 하나, 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문제점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상태에서는 홀전자 수가 2개죠. 그럼 홀전자 수는 3개이다 라는 보기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만약 홀전자 수는 3개이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면 홀전자 수는 3개가 되지만 여기서 오비탈 수가 5개가 되죠.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방식인 바닥 상태의 나열법이 아니라 뭔가 들뜨게끔 전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뜨게끔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열이 된다면 지금 하나, 둘, 셋 홀전자 수가 3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보면 얘는 이 2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태가 바닥 상태에서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 즉, 이 원자는 들뜬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13족 원소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이 바깥 껍질의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바깥 껍질에서의 전자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그럼 이 3개가 의미하는 것이 족 번호와 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지금 1의 자리를 나와서 3 해서 13족 원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X는 2주기 원소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보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가장 어디까지 찾는지를 제일 큰 숫자로 보면 되겠죠. 그럼 1s 꽉 찾고 그 다음에 2s, 2p의 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여기서 따와서 얘들은 지금 자동으로 2번째 껍질 2주기 원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X는 2주기 원소이다가 맞아서 9번 정답은 5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가 숙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숙제는
금요일에 아마 화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제가 숙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우리 방금 표시한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기율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오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영상 들으시고 필기하신 거 저한테 한 10시부터 11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